보도록 해봅시다. 23에서 27번이고 다음 그림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 갈래복합이라고 그래. 갈래복합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다른 장단을 섞었는데 보통 모의고사 수능에서 갈래복합은 시가랑 시하고 수필 요거를 섞어서 나온다. 어렵진 않아. 그래서 가작품을 보니까 고전 시간이에요. 이원익의 고공답 주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사실 학생들한테 어려워, 고전 시가 부분이. 왜냐면 이거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진짜야.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교에서 고전 시가 공부를 교과서에 있는 것밖에 안 해요. 근데 교과서 있는 게 이렇게 작품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그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이 실릴 확률이 한두 작품밖에 안 돼.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럼 교과서가 총 몇 개니? 12개죠. 1학기, 2학기 합쳐서, 그치? 그 안에 국어 교과서 12권 안에서 작품 한두 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거 분석 틀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문태준의 돌탑과 잔돌, 예, 수필이 되겠죠. 자, 문제 먼저 보고 지문을 분석을 해야 된다. 자, 23번 가와 나의 공통점인데, 자, 이런 문제는 언제 풀어라? 나중에 풀어라. 가장 나중에. 왜냐면 두 지문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24번 A, B. 자, 이런 건 포인트 문제. 포인트 문제 유형이고, 요런 경우에는 선지를 한번 봐줘야 된다. 왜냐면 A 부분 보고서 제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줘야 돼. 선지를 먼저 보니까 달리 중간에 끊어져 있고 모두 되어 있다. 그렇다면 얘는 A 보고서 1번, 3번, 4번, 5번을 제낄 수가 있다. 즉 미리 풀 수 있는 문제, 푼다기보다는 미리 제껴주는 문제라는 얘기다. 자, 25번 나의 글쎄에 대한 이해니까 얘는 나 보고서 풀면 되죠. 그 다음에 26번 문제 문맥음이 파악하는 거고 박스다, 그쵸? 자, 문학 문제 풀 때는 이 기준을 먼저 봐줘야 돼. 요게 비평문이야. 비평문은 작품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작품에 대한 해설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석 기준 틀을 여러분들이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지문을 들여다봐 줘야 돼. 27번 자, 이것도 또 박스 문제다, 그쵸? 이게 기준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는 지금 가나 묶어놨는데 딱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1번 가, 2번 가, 달리, 나의 이렇게 돼 있네. 자,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 가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근데 요거 구분을 잘 해줘야 되는데 3번은 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나에 대한 내용이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제를 잘 보시고요. 27번 같은 문제 어떻게 돼? 가 보고서 먼저 제낄 수 있다는 얘기야. 1, 4, 5번을 제낄 수 있습니다. 1, 4, 5번. 정보 분류를 해줘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정보를 분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목적이 뭐냐면, 우리는 머리가 나빠요. 그치? 예, 우리 머리는 AI가 아니야. AI는 한 번에 쫙 보고서, 이렇게 정보를 정리하고 분류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안 돼. 그래서 미리 문제를 보고 분류를 해서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를 찾아주는 겁니다. 빨리 풀 수 있는 문제 찾기. 이거 연습하는 거야. 그래야지 신속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다. 이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내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수능 모의고사 문제는 요거 해줘, 이거 연습하는 겁니다. 왜냐면 80분이라는 시간 안에 45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거 시간 맞추기 굉장히 어려워해. 기본적으로 3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들이 조금 부족해. 한 시간상으로 보면은 한 5분 정도 부족해요. 진짜로. 그러면 봐봐, 3등급이면은 12%입니다. 근데 그 얘기 한 적이 있죠. 3등급은 공부 못하는 게 아니야. 상위권입니다. 상위권. 3등급이면. 그러니까 이제 수능하고 모의고사는 9등급제잖아. 9등급제에서 3등급이야. 12%입니다. 여러분 한 반에 30명 있다고 치자. 12%야. 몇 등이야? 3, 4등 하는 거야. 그치? 3등급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가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3등급이 중간으로 이제 생각을 아닙니다. 3등급 중간 아니야. 반에서 3, 4등급이야. 반에서 3, 4등급. 5등급제로 해버린, 지금 내신은 5등급인데 5등급으로 가니까 학생들이 착각해요. 자기가 등급제를. 자, 등급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9등급제는 1등급이 4, 8, 12 이렇게 가. 1, 2, 3,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가는데 5등급제는 1등급이 12, 22, 33이었나?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야. 그죠? 12%라고 하는 거는 12%가 아니구나. 쏘리. 10%. 10, 22, 34구나.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 34%까지가 3등급입니다. 34%는 몇 등이니 반에서? 30명이라고 치자. 몇 등이야? 10등에서 9등? 10등에서 12등 사이 이렇게 되겠다. 그치? 10등에서 12등이 3등급이란 얘기예요. 지금 현재 내신으로는 고등학교 내신으로. 근데 기존에 3등급은 몇 등이야? 기존의 3등급은 3, 4등이야. 이걸 착각해 버리는 거야. 자기가 3등급 나왔다 그러면 나 괜찮아? 아니야, 이거 괜찮은 거 아닙니다. 대학으로 치면 예전에 3등급이면 수도권은 쓸 수 있어요. 수도권은 뭐 합격 가능합니다. 3등급이면. 지금은요? 지금 3등급을 하면은 이거는 저기 거의 충청도 가야 돼. 진짜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착각하는 거야. 학생들이. 어디 갈 수 있어요? 1등급은 서울권 가는 거지. 뭐 까놓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아?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잠깐 여담. 그럼 왜 우리는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느냐? 좋은 대학 간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관계도 있거든. 인간관계. 좋은 대학에 갔다는 얘기는 거기에 있는 학생들로 어때요? 나만큼 공부하는 애들이야. 그치? 나랑 비슷한 수준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걔네 만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님이라고 생각해보자. 이게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게 현실이니까.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야. 자, 좋은 대학교 A 대학교 나온 사람이 있고 지방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이 사장님 당연히 누굴 뽑습니까? 이 사람을 뽑을 거야.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을. 왜 그럴까? 내가 얘를 모르거든. 그치? 지원자가 수십 명 있는데 누군지 몰라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뭐니? 페이퍼밖에 없어. 그쵸? 그럼 페이퍼 안에 이 사람이 얼만큼 우수한지, 얼만큼 성실한지를 내가 판단해야 돼. 그럼 그거는 학교 성적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학생일 때 얼만큼 성실했는가, 얼만큼 머리가 좋았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성적밖에 없잖아. 그거랑 뭐 생기부랑 이런 것들,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대학 나오는 사람은 뽑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장이라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야? 한 명은 대졸이야. 대학교 졸업이야. 한 명은 고졸이야. 누굴 뽑을 거예요? 고졸이요. 왜?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이건데 아니 잠깐만. 왜? 정준아 왜 고졸을 뽑아? 고졸은 고등학교만 다니는 거죠.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이야. 왜냐면 그 직장이 아니에요. 네가 사장님이잖아. 네. 사장이 직원을 왜 뽑아요? 일 시키려고. 근데 얘가 일을 못해. 일 못하는 사람 뽑아? 일 잘하는 사람 뽑아? 일 잘하는 사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돌아와서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어떻게 판단해? 성적. 판단할 근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장 갖고 와라, 대학교 성적표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그밖에 없잖아. 내가 만약 얘 친척이야. 그러면 뭐 얘 성향을 잘 아니까 너 저쪽 가서 이거 하겠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지원을 해. 내가 사장일 때 뭘 판단해요? 뭘로? 없어요. 판단 기준이. 그쵸? 당연히 고졸보다 대졸 뽑죠. 그래도 얘는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정규과정을 이수했고 성적이 그래도 B 플러스 이상이구나. 그러면 웬만큼 일을 맡기면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네 라고 판단할 거 아니야. 아무리 안 좋은 대학교라도요. 그건 뭐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래서 대학을 가려고 길을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기업이 국제 기업을 할게. 국제 기업이
그 나라별로 인재 특성을 파악하거든. 한국인도 좋아해요. 믿고 맡길 수 있다. 이 한국인 애들은 한국에서 대학 나온 애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빠릿빠릿하고 머리 잘 돌아가고 일처리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한국인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여러분들 주말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냐? 인력 개발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가 자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나 조금 있는 거 남한에 자원 조금 있는 거 일본에 다 털어갔잖아. 100년 전에 그죠? 없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인력밖에 없어요. 그거 갖다가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이게 현실이야. 저는 고졸을 뽑을 건데요. 무슨 근거? 그러다가 회사 망하는데. 일 멋대로 막 할 텐데. 안 그래? 여러분들이 건설회사 사장님이라 생각하자. 건설이면 토목이야. 그렇죠? 기계공학이나 이쪽 친구들 뽑아야 돼. 수학 잘해야 돼요. 왜냐면 계산해야 된다고. 근데 고졸을 뽑았어. 수학은 못해. 어디다 갖다 쓰냐? 물론 비하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 고졸로 갖다 비하하는 게 아니라 현실.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어떤 직원을 채용할 건가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한국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자격을 취하기 위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대학을 갈 수밖에 없고 대학을 가더라도 좀 더 좋은 대학에 가려고 지금 발버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말에 나와가지고 나 같은 선생한테 이상한 소리 듣고 있는 거야. 이게 현실이거든. 이해되니? 네. 그러니까 머스크 같은 사람, 조커버그 같은 사람이 한국에서 태어났다. 삼성전자 개발팀장 되는 거지 뭐. 왜 그래요? 혼자서 독창적인 생각은 되게 좋은 거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여력이 좀 너무 안 돼요. 힘들어. 혼자서 할 수 있으면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돼 있어요. 아까 마이클 조단 얘기했잖아. 마이클 조단이 왜 1년에 3,600억씩 벌면서 50% 이상 세금을 내느냐.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기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죠? 마이클 조단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뭐 하고 있을까? 인종차별 당했겠지. 깜둥이라고. 그렇잖아. 나 어렸을 때 좀 까무잡잡한 애들 있으면 맨날 놀렸어요. 깜둥이라고. 네 맞아요. 초콜릿 이렇게 했고 초코파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지금은 그러면 인종차별이라고 욕먹겠지만 이게 40-50년 전에는 그런 문화였어요. 지금도 한 그러니까 마이클 조단이 40-50년 전에 한국에 태어났으면은 야 될까? 안 되죠. 그때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하얗겠죠. 잠깐 딴 얘기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자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결국은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거지. 생존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도 더 배워가고요. 여러분들, 이런 스킬,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는 스킬이야. 스킬 공부하는 거야. 문제 푸는 요령. 학원에서 알려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지. 그치?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 뭐. 자, 그러면 26번 박스랑 27번 박스 두 개를 보고 들어가야 돼. 이게 기준점이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26번 박스부터 볼까? 고공답 주인가는 고공. 자, 미리 좀 얘기해 줄게. 이때 고공은 뭐냐면 머슴이란 얘기야. 머슴. 종이야, 종. 답한다. 누구한테? 주인한테. 가는 노래. 근데 머슴이 주인한테 답하는 노래. 원래 이제 고공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고공가. 고공가는 머슴 노래. 그래서 이제 머슴들을 탓해. 이런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가 형태입니다. 자, 그럼 보면 고공답 주인가는 고공이 상전에게 답을 하는 형식을 통해 국가 경영을 집안 다스리는 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자, 그럼 여기 표현 방식 벌써 나왔어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비유법이지, 그치? 비유 중에 어떤 걸까? 이거 유추죠, 유추. 유추는 비슷한 상황을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유추라고 한다. 유비추리의 준말이야. 유비추리의 줄임말을 유추라고 한다. 즉, 국가 경영을 집안일에 빗댄 거야. 이 작품에서 상전은 왕, 종은 신하를 가리키는데 화자는 임진왜란으로 인해 나라가 황폐해지고 위기 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당파 싸움만 일삼으며 재물을 탐하는 신하들을 비판하고 있다. 야, 지금하고 똑같죠? 400~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싸울까? 근데 나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싸우는 거는. 왜냐면 이거는 다양하다는 얘기거든. 물론 이제 이익 갖고 싸우면은 나쁜 놈들이지만. 예. 그리고 국가를 경영하는 왕으로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어쨌든 이 작품에서는 뭐 한다? 요거를 좀 비판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27번의 박스도 봐줘야 되겠지, 그치? 이것도 기준점이기 때문에 전체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체다. 당연하죠. 그러므로 전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은 그 자체로는 두드러지지 않을지라도 전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그렇죠? 그리고 다양성을 지닌 구성 요소들은 각각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때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고 전체는 조화로운 모습을 이루게 된다. 당연한 이야기다, 그치? 전체는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구성 요소들이 각각의 일을 다 할 때 조화로운 모습을 이룬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해보자. 고공답 주인가. 이런 장르를 가사라고 그래요. 가사. 자, 정리하겠습니다. 갈래는 가사. 노래 가사 그 가사 아니야. 조선시대 고유 장르 가사입니다. 형식은 가사의 형식은 3사 또는 4사조 음수율에 음수율 글자수 4음보 연속체입니다. 4음보는 4마디죠. 연속체는 계속해서 쓴다는 얘기야. 이게 형식이고 작자층은 주로 양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긴 글이기 때문에 긴 노래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글 쓰고 있냐. 작자층은 주로 양반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유배 가사도 있고 유배 가사는 쓴 거야. 유배 가사도 있고 기행 가사도 있고 여행 가면서 쓰는 거. 그 다음에 뭐 자연 예찬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풍류는 즐기다는 얘기야. 풍류 가사도 있고 등등등등등 많습니다. 특징 운문의 산문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얘기했죠. 4음보 연속체로 얘기를 했다. 그죠? 계속해서 써나가는 거야. 근데 이게 리듬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운문의 산문화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조선시대 고유 장르입니다. 조선이 끝나고 이제 없어져요. 자, 보면 네. 자, 그냥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공답 주인가. 요것도 좀 얘기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고공가가 있는데 좀 미리 좀 얘기하자면 고공가는 이제 머슴들을 비판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있고 신하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신하들을 머슴이 빗대어서 야, 니들 맨날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집안이 기울어져 가는데 떼강도들은 옆에서 호신탄탄 노리고 있는데 니들은 왜 싸우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고공답 주인가는 이제 다시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럴 망정 외방의 늙은 종이. 외방, 외딴방의 늙은 종이 곡물 바치고 돌아갈 때 하는 일 다 보았네. 곡물은 이제 주인한테 물건 만들거나 뭐 농사 지으면은 바쳐야 되죠. 우리 댁 살림이 옛부터 이렇던가. 전민 밭전자의 백성민자 농사 짓는 사람들 전민이 많단 말이 일국에 소문이 났는데 즉 농사 짓는 사람이 많다는 게 나라에 소문이 났다 이런 얘기죠. 기억 부분 문맥의 의미 파악하는 거야. 나라가 횡폐해진 상황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드러나. 틀렸네? 그치? 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야, 우리 댁 살림이 옛부터 이랬냐? 농사 짓는 사람이 많단 말이 나라에 소문이 났는데, 그쵸? 예전에는 이렇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개혁법원에서 26번에 1번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황폐해진 상황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틀렸죠. 예전에는 안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지문입니다. 먹고 입으며 드나드는 종이 100여 명이 넘는데도 무슨 일 하느라 텃밭을 묵혔는가.
농장이 없다던가 호미 현장 못 가졌나? 여기 대꾸법이 나와 있다. 그쵸? 대꾸법이 뭐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대꾸법이었지. 그치? 아, 또 요거 얘기를 안 했구나. 고전 시가도 마찬가지야. 정서, 왜, 표현기법, 그리고 심상, 정리해주면 돼요. 모든 시가는 정의표시면이라고 생각하면 돼. 날마다 무엇하러 밥 먹고 다니면서 열나무 정자 아래 낮잠만 자는가? 누가? 종. 그죠? 그래서 요렇게 보면은 이제 종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 탓이던가 우리 댁 종의 버릇 보느라면 이상하다. 소먹이는 아이들이 상마름을 능욕하고. 자, 마름이라고 되어 있죠? 마름이 뭐니? 원래 이렇게 주인이 있고 종들이 있어요. 그러면 중간 관리자를 마름이라고 그래. 그래서 주인이 종이 여러 명이 있으면 혼자서 관리가 힘들잖아. 그쵸? 종들 중에 한 명을 뽑아. 그래서 마름을 시킵니다. 중간 관리자. 근데 여기는 또 상자가 붙었네. 마름 중에서도 윗상자. 자, 우리 댁 종의 버릇 보너라면 이상하다. 소 먹이는 아이들이 상마름을 능욕하고 욕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니은 부분 우리 이제 문맥의미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26의 2번 상하의 위계 질서가 무너져 신하들의 기강이 헤어진 상을 나타내다. 맞죠? 여기 지문에 뭐라고 해놨어? 어디 보자. 위계 질서가 이렇게 돼 있어. 위계 질서가 무너진 상황. 그치? 연결되잖아.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국어 공부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준을 여러분들한테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부 안에서 찾아줘야 됩니다. 다시 보면 우리 댁 종의 버릇 보노라면 이상하다. 소먹이는 아이들이 상마름을 능욕하고 오고 가는 어리석은 손님이 큰 양반을 기롱한다. 희롱한다. 놀린다. 이런 뜻이다. 그릇된 재산 모아 다른 꾀로 제일 하니. 자, 그릇된 재산을 모았다. 이게 뭐니? 뒤로 이제 돈 빼돌리거나, 그쵸? 횡령한다는 얘기죠. 큰 집에 많은 일을 누가 힘써 할까? 자, 그럼 이때 큰 집은 뭐가 돼요? 나라가 되겠다. 그치? 우리가 박스에서 봤잖아? 나라 국정 운영을 집안일로 지금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큰 집, 많은 일, 나라 운영이 되겠다. 자, 큰 집에 많은 일을 누가 힘써 할까? 뉘라서라는 말은 누가라는 뜻이에요. 누가 힘써 할까? 서리법이죠. 힘써 할 사람은 없다. 요즘도 이런 말을 쓰지.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아서 그렇다. 그렇죠? 세금을 내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횡령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건 다 잡아드려야 돼. 자, 그러면 디귿. 나라를 돌보는 일을 외면한 채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탐하는 신하들의 모습 드러나 있습니다. 다시 지문. 곡식 창고 비었거든 창고 지기인들 어찌하며 세간이 흩어지니 질그리신들 어찌할까. 자, 여기 대꾸법이죠. 또 대꾸법을 쓰는 이유는 문맥의미 강조 운율 형성이죠. 창고가 비었는데 창고 지기가 어떻게 하며 이때 세간이 뭐니? 살림살이가 뭐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어떤 집안 물건들이 살림살이지. 뭐 침대, 뭐 컴퓨터, 냉장고, TV 등등등. 이게 흩어지니 질그릇인들 어찌할까. 질그릇 그러니까 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야. 세간이 다 흩어졌는데 어떻게 챙길 수가 없다. 관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내 잘못된 줄 내가 몰라도 남 잘못된 줄 모르겠는가. 서리법 안다는 얘기죠. 남 잘못된 거는 안다. 풀어 헤치거니 맺히거니 헐뜯거니 돕거니 하루 12때 어수선을 핀 것인가. 이게 뭐예요? 남 탓하는 거지. 그치? 남 탓해요. 뭐 풀어 헤치고 뭐 잘못된 거 풀어 헤치고 맺히고 매듭 짓고 헐뜯고 돕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리얼 26이 4번 시도 때도 없는 당파 싸움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조정의 모습이 드러난다. 여기 나와 있잖아. 그렇죠? 연결됩니다. 다시 지문. 크게 기운 집에. 자, 크게 기운 집.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야? 전란 후 나라 상황이죠.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나라 개판이지 뭐. 예.
임진왜란이 몇 년이죠? 7년인가? 7년 전쟁이었나? 그리고 정유재란도 일어나고 7년 동안 전쟁하면은 뭐 농사 지을 수가 없어. 그치? 이때는 1차 산업입니다. 농경산업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못 줘, 7년 동안. 먹을 게 없지, 당연히. 힘들어. 그럼 먹을 게 없어. 농사 못 줘. 세금도 못 내. 나라 운영 개판되는 거지. 크게 기운 집에 상전이 혼자 앉아. 상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전은 누구야? 임금이 되겠지. 명령을 뉘 들으며. 뉘는 누가? 명령을 누가 들으며 논의를 누구와 할까? 그쵸? 아무도 없다는 얘기야. 낮씨름 밤금심 혼자 맡아 계시오니 옷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일까? 이 집 일이 되기 누구 탓이라 할 것인가? 생각 없는 종의 일은 묻지도 아니하려니와 돌이켜 생각하니 상전님 탓이로다. 그러니까 미음에서는 지금 이제 양비론이지, 양비론. 양비가 뭐니? 양 두 개, 비는 비판. 둘 다 비판하는 것을 양비론이라고 얘기를 해. 그치? 즉, 종도 잘못했고, 생각해보니까 상전님 탓도 있다. 임금 탓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미음. 26의 5번. 나라가 어지러진 책임이 신하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맞죠? 따라서 아까 우리 답을 골라냈습니다. 26의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고, 다시 지문. 내 상전 그르다 하기에는 종의 죄가 많거만. 그렇지. 상전님이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지금 내가 죄가 많다 이런 얘기야. 그렇다 세상 보며 민망하여 여쭙니다. 새끼 꼬는 일 멈추시고 내 말씀 들으소서. 이게 뭐냐면 고공가에 보면 맨 끝에 이 주인이 새끼 꼬면서 종들한테 이제 훈계 따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 거기서 따갖고 온 거야. 새끼 꼬는 일 멈추시고 내 말씀 들으소서. 아마 여러분들 새끼가 뭔지 모르겠다. 그치? 새끼가 뭐니? 이거 아기요. 지프로 줄 만들어요. 이거를 새끼 꼰다라고 그래. 지푸라기로. 알겠죠? 네. 잘 몰라? 그럼 그림을 한번 볼까? 새끼 꼬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거. 병찬이가 알고 있네. 뭐 사극이나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새끼 꼬기. 뿅. 이미지로 보는 게 낫겠지. 요런 거. 지푸라기로 이렇게 해서 줄 만드는 거야, 줄. 이렇게 줄 만드는 거야, 줄. 그거. 이거를 새끼줄이라, 새끼줄. 새끼. 새끼 꼬는 일 멈추시고 내 말씀 들으소서. 자, 이 부분. 집 일을 고치려거든 종들을 휘어잡고 종들을 휘어잡으시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그 상줄놈, 벌줄놈 상벌을 밝히시거든 어른종을 믿으소서. 자, 여기 쓰인 표현 방식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연세법이에요. 연세법.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잖아. 연세법이 뭐냐면요, 요런 거야. 자, 문장의 맨 뒤를 다시 앞으로 끌고 와요. 상벌을 밝히시고 이것도 뒤에 이렇게 나오지. 그치? 이걸 연세법이라고 하고 계속해서 쇠는 사슬쇠자. 그래서 연달아서 묶었다, 연달아서 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집 일을 고치시거든 종들을 휘어잡고 종들을 휘어잡으려거든 상벌을 밝히시거든 어른종을 믿으소서. 그럼 이때 어른종이 누굴까? 높은 신하죠. 높은 신하들. 그치? 신하들을 믿어라. 높은 애들을 믿어라. 진실로 일하시면 가도 집안의 도가 절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부분 우리가 풀어야 돼요. 이 부분을 보도록 해봅시다. A가 어디 있나? 여기 있다. 자, 24번에 1, 3, 4, 5번을 미리 제낄 수 있겠다. 그쵸? 1번 대조적 의미를 지닌 구조를 활용하여. 아니죠? 대조가 없지? 여기는 연세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3번 반어법 없습니다. 4번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 전달해도 있죠? 뭐뭐 하거든 뭐뭐 하시고 뭐뭐 하거든 뭐뭐 하시고 있어. 5번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여 청자의 행동별 호소 있네? 그치? 지금 주인한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1번과 3번은 답이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미리 제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B 봤을 때 뭐부터 확인해 주면 돼? 4번하고 5번을 먼저 확인해 주면 되겠지. 그치? 이게 문제 푸는 요령이 되겠다. 자, 이번에는 나 작품을 봐야 되겠네요. 문태준의 돌탑과 잔돌. 자, 보겠습니다. 자, 수필이고 수필을 읽는 방식도 똑같아. 시랑, 정서를 찾으면 되고 그 이유 찾으면 되고 표현기법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필도 정서 반응이거든. 이거를 산문화한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답게 살아라 라는 말은 소설가 김정한이 평생을 두고 자주 한 말이다. 나는 그의 문장 가운데 다음 구절을 좋아한다. 어딜 가도 산이 있고 들이 있고 그리고 인간이 살았다. 인간이 사는 곳에는 을에 나뭇가리가 있고 그 곁에는 코올리개들이 놀곤 하였다. 조국이란 것이 점점 가슴에 느껴졌다. 이 명료한 문장을 읽고 있어. 명료하다. 밝고 간단하다. 즉 무슨 뜻이니? 한눈에 딱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명료한 문장을 읽고 있으면 사람이 때를 이루어 사는 세상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만 같다. 그것도 느리고 큰 자연과 더불어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도 눈에 들어오는 큰 문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소설가 김정한을 구조를 따갖고 와서 이 사람이 지향하는 바가 드러난다. 바로 요거죠. 사람이 때를 이루고 사는 세상. 큰 자연과 더불어서 사람의 생활. 요게 지금 이 글쓴이가 또 뭐랄까 지향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B 부분. 이래저래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사연으로 이별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눈물과 사랑을 하고 있는 저 뜨거운 가슴도 짐작을 하게 된다. 조각돌처럼 지규, 조각돌처럼 까다롭고 별난 사람도 있고 몽돌처럼 지규, 둥글둥글한 사람도 있고 조각을 한 듯 잘생긴 사람도 있고 한 듯 역시 지규, 마음의 태풍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4월의 봄볕이 내리는 사람도 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유사 문장 구조, 유사 통사 구조 반복하고 있네. 유사라는 말은 비슷하다. 통사는 문장. 그들 모두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사는 것이 이 세상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자, 우리 아까 박스 봤죠? 박스에서 뭐가 있었어? 전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 구성 요소가 각각의 일을 할 때 조화로움. 그쵸? 이 얘기가 있었단 말이야. 뭐 그러네. 자, B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24번에서 4번과 5번 먼저 봐주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4번을 볼까요? 유사 문장 구조 반복하면 전자르도 강조. 맞네? 아까 우리 A 확인했잖아. 그치? 그럼 답 4번이라는 얘기죠. 5번도 확인해볼까? 말을 건네는 어떤 사용어야? 아니죠? B는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지 혼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번도 볼까? 자연물에 글쓴이 감정이입했다. 감정이입이 아니지. 감정이입은 뭐니? 자기가 기분을 다른 대상물에 투영하는 것을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4번의 답은 4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다. 질문 없어요? 없으면 다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략. 나는 가끔 생각하기를 마당이 있는 집이 4개 있다면 주변의 돌들을 모아서 돌탑을 쌓고 싶다고 소망한다. 이 사람 소망. 돌탑 쌓고 싶어. 그리고 나의 아이들과 아내에게도 돌탑을 하나씩 쌓을 것을 부탁하고 싶다.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돼. 왜? 왜 돌탑을 쌓고 싶지? 찾아야 됩니다. 산사에 올라가다 보면, 산사가 뭐냐면 산에 있는 절, 산에 있는 절을 산사라고 한다. 자, 단어도 꼭 챙겨가세요. 산사에 올라가다 보면 길가나 바위 위에 누군가 쌓아 올린 돌탑들처럼 나의 작은 마당 한쪽 한쪽에 돌탑을 쌓아놓고 싶은 것이다. 왜? 왜 그럴까? 아래에는 큰 돌이 필요하고 위를 향해 쌓아갈수록 보다 작은 돌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장소에서 구해온 돌들은 각각의 크기와 모양과 빛깔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아하, 이 연결되지? 어디 연결돼요?
27번에 박스하고 연결된다. 전체와 구성 요소. 그쵸? 그냥 표시해 놓는 거야. 27번 연결. 전체와 구성 요소라고 하는 기준점을 27번에서 줬는데 그 부분하고 연결이 돼요. 반듯한 것도 있고 움푹 팬 것도 있을 것이다. 마치 여러 종류의 꽃과 풀들이 자라나서 하나의 화단을 이루듯이 그 돌들은 서로 엎고 엎혀서 하나의 탑을 이룰 것이다. 자, 그러면 서로 엎고 엎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조화죠, 조화. 그러면 이 사람 탑을 쌓고 싶어하는 이유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다. 그치? 27번 박스를 통해서 보면은 조화로운 상태, 이것을 이 사람이 지향하는 거고, 이것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돌탑을 쌓고 싶어 한다. 자, 그런데 자, 접속사 잘 봐야 돼요. 그런데는 전환이지, 전환. 앞에 있는 내용과 다른 이야기 할 때 돌탑을 쌓아본 사람은 돌탑을 쌓는 데에는 잔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불안하게 기우뚱하는 돌탑의 층을 바로잡아 주려면 이 잔돌을 괴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자, 여기가 보니 잔돌의 필요성이네요. 잔돌을 괴물로써 탑은 한 층 한 층 수평을 이루게 된다. 못생긴 나무도 숲을 이루는 한 나무여 쓸모없는 나무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보잘것없고 작은 잔돌이라도 탑을 쌓아올린 데에는 꼭 필요하다. 자, 여기 쓰인 표현법 이거 유추. 아까 유추가 뭐라고 그랬죠? 비슷한 상황을 빗대어 표현하는 거. 즉 못생긴 나무가 전체 숲을 이루는 것처럼 잔돌도 전체 돌탑을 이루는 구성 요소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돌탑을 쌓아 올리면서 배우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잔돌의 소중함을 아는 일이다. 그래서 이 단락 내용은 요거네요. 잔돌 필요성, 잔돌의 소중함. 질문. 자, 내용 파악했습니까? 자, 다음 단락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도 다를 바 없다. 잔돌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툴 때 그 대화의 매정한 분위기를 무너뜨려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덜어 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뭐 같은 사람이야? 대화의 매정한 분위기를 무너뜨려준 사람, 이 사람이 잔돌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네. 잔돌처럼 작용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의견의 대립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부드러운 개입의 고마움을 우리는 간혹 잊고 사는 것이 아닐까 싶다. 자, 부드러운 개입, 이게 뭐야? 잔돌. 이 부분은 뭐예요? 잔돌 같은 사람이네. 마지막 단락. 봄산인 이유는 새 잎이 돋고 꽃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꽃은 자기의 존재감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냥 스스로의 생명력으로 피어나 봄산의 아름다움을 이룬다. 이 세세하고 능동적인 존재의 움직임을 보살폈으면 한다. 돌탑에 다시 비유하자면 잔돌과 같은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박스 문제, 항상 박스 문제 먼저 풀어줘야 돼. 27번 2번을 볼까? 아, 이거 안 했네 아까. 그쵸? 가지만 보고서 제껴야 되는데 못 제꼈네. 내가 이 화면으로 보다 보면 전체 좀 문제를 좀 깜빡할 때가 있거든. 자,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1번. 가의 가도가 바로 선 집안은 구성 요소들이 어우러져 조화로운 모습을 갖춘 전제음이 맞죠? 2번. 나의 탑이 수평을 이루게 하는 잔돌은 두드러지지 않지만 맞고 전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구성 요소를 볼 수 있게끔 맞는 설명. 3번. 가의 낮잠만 자는 종과 달리 나의 스스로 핀 꽃은 능동적으로 존재 의미를 획득한 구성 요소 맞고. 4번. 가의 먹고 입으며 드나드는과 나의 서로 엎고 엎혀서는 다양성을 지닌 존재들의 필요성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다. 틀렸죠? 왜? 나에서 먹고 입으며 드나드는 이건 종들이지, 그치? 종들이 지들 일은 안 하면서 지들 먹을 거, 지들 입을 거는 챙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네. 5번. 가의 크게 기운 집은 구성 요소들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결과로 맞고 나의 기우뚱하는 돌탑은 필요한 구성 요소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결과 맞네요.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질문하세요. 없니? 자, 23번입니다. 공통점. 자, 우리가 요런 문제는 우리가 방금 나를 봤잖아.
그럼 나에 있는 요소를 찾고 그 다음 가로 넘어가면 됩니다. 1번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 아니에요. 나 내용은 이런 게 아니다. 2번 순수한 자연색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아니죠. 3번 부정적 현실에 대한 냉소적 태도 아닙니다. 냉소는 뭐니? 비웃음. 4번 현실이나 세상에 대해 통찰한 내용을 전달한다. 자, 나 맞지? 네. 이거 수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에 가서 찾는 거야. 맞니? 현실이나 세상에 대한 통찰 맞죠? 그래서 임진왜란 후 국정 혼란 상황을 집에 빗대어서 가정일에 빗대어서 표현했습니다. 자, 5번 자신이 처한 상황에 순응하는 태도. 자, 문태준의 돌탑과 잔돌 아니다. 따라서 답은 4번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24번 아까 문제 풀었고요. 자, 25번 나의 글쓴이에 대한 이해. 기억 자연과 대비되는 인간의 유한성을 자각한다. 있었나? 니은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사는 세상 긍정한다. 맞죠? 디귿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삶을 살았던 자신을 반성한다. 있었나? 리얼 세상에는 갈등을 중재할 사람이 필요하다. 예, 잔돌 같은 사람 있었죠? 그럼 답은 4번 니은과 리얼이 되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자, 넘어갑니다. 26번 아까 했네. 27번 했네. 그쵸? 이렇게 미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미리미리 해주면 되겠다. 자, 이제 여러분들 뭐 하면 돼요? 이제 문제 풀어요. 24번이라네. 28번. 4년도 문제 3월 문제 풀면 되겠죠. 그치? 몇 번 문제인가? 어디 보자. 24 갈래복합 문제 풀면 됩니다. 갈래복합 문제를 풀면 되는데 갈래복합 문제가 어디 있나요? 문제를 찾아봅시다. 없네? 갈래복합 문제가 없으면 고전시간 문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좀 코좀 풀고 하세요. 16에서 20번 문제 지금 풀면 되겠다. 시작. 보니까 했네, 그죠? 네. 그러면은 뭘 풀어야 되지? 잠깐만. 시문제를 찾고 있습니다. 24년도 3월 거 시문제가 없었나? 없네요. 자, 그러면 계속 3월 거 23년도 거 볼게. 자, 다음 작품을 보도록 해볼게요. 자, 34에서 37번 문제가 되겠네요. 어디요? 소설 아이젠하워에게 보내는 멧돼지. 현대소설이네. 자, 우리가 소설 또 정리해줘야 되겠죠. 그치? 소설은요, 작가가 현실에 입순직한 일을 꾸며 쓴 글. 이게 소설입니다. 이때 현실에 있음직하다 이것을 개연성이라고 하고 꾸며 썼다 이것을 허구성. 자, 소설의 3요소. 소설에서 중요한 3가지는 자,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그 다음에 이야기 짜임인 구성, 그 다음에 글을 풀어나가는 스타일, 문체, 주제, 구성, 문체. 이게 소설의 3요소고 이걸로 문제 내는 거야. 모의고사하고 수능은. 그리고 내신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야기 짜임, 구성의 3요소도 있다. 구성의 3요소. 이야기 안에는 인물이 있고 인물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요. 그게 사건이고 그 다음에 다툼이 벌어지는 배경이 있다.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 이게 구성의 3요소다. 이건 까먹으면 안 돼. 자,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 그럼 시험 문제는 이걸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소설의 핵심이기 때문에. 자, 바로 이 사건이 뭐야? 사건이 갈등이지, 그치? 그럼 소설에서 갈등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갈등은 내적 갈등이 있고, 왼쪽. 그 다음에 외적 갈등이 있다. 외적 갈등은 다시 인물과 인물의 갈등, 인물과 집단 간의 갈등,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 인물과 세계와의 갈등, 인물과 운명의 갈등,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설 안에는 갈등 구조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갈등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고, 여러분들은 주된 갈등을 찾아야 된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이야기를, 이 소설을 이끌어가는 주된 사건, 주된 갈등이 뭐냐? 이거를 찾아야 된다. 자, 구성 단계가 있죠. 구성 단계는 5단 구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5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소설이다. 이 구성이 없으면 소설이 아니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는 이게 없는 경우가 있어. 그것은 소설이 아니고 그냥 옛날 이야기, 설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발단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소개지, 소개. 뭘 소개해? 인물하고 배경을 소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 조짐이 보이기도 한다. 이게 발단이고요. 자, 전개부터 뭐가 시작합니까? 갈등 시작되죠. 위기는 갈등 고조. 고조라는 말은 점점점 높아갑니다. 절정은 갈등 최고조. 가장 높고, 결말은 갈등 해소.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소설은 이 구성을 가지고 있다. 고전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소설 분석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바로 인물, 사건, 배경, 즉 구성의 3요소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서술상 특징을 잡으라 얘기를 한다. 그치? 먼저 시점을 잡아야 돼. 시점하고 똑같은 말이 인칭이죠. 즉 서술자 위치란 얘기야. 서술자 위치는 1인칭과 3인칭. 1인칭은 나가 있고 3인칭은 나가 없다. 1인칭은 다시 자기 이야기하면 주인공 시점이고,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된다. 1인칭 시점의 특징은 자기 생각이 그대로 서술이 된다는 점. 주관적이죠, 주관적. 그쵸? 일반적으로는 주관화되어서 서술한다. 3인칭은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는 거고, 자,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지요. 이때는 말과 행동만 묘사한다. 그래서 독자 입장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작품을 읽어야 돼요. 말과 행동만 묘사하기 때문에. 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고, 이때는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인물들의 심리까지도 제시해준다. 그래서 가장 게으른 독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소설 읽을 때 여가 활동 시간에는 뭐 대충 읽어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반드시 시점, 인칭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 자, 그리고 묘사라네. 묘사 맞네. 그 다음에 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를 분석을 해줘야 되고, 그 묘사는 인물 묘사와 배경 묘사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인물 묘사는 다시 인물의 내면 묘사와 외양 묘사, 겉모습, 배경은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요거를 찾아줘야 된다. 이게 분석 방식입니다. 요게 틀이야, 분석 틀. 소설에서의 분석 틀은 이렇게 시점을 잡고 그 다음에 묘사 부분을 확인해 주면 되겠다. 간단하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 모든 문제 풀을 때의 소설은 이렇게 보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갈등 정리해 주는 겁니다. 갈등 및 인물 정리. 그러면 끝난다. 이게 기본 틀입니다. 기본 틀. 자, 여기에다가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는 호칭 정리도 해줘야 되고요. 부르는 표현이 현대와 달라. 그렇기 때문에 호칭은 반드시 정리. 그리고 끊어읽기를 해줘야 된다. 고전 소설은. 왜 끊어 읽어야 되냐면 현대 소설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장면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고전 소설은 한 문장으로 장면이 급변한다 때문에 반드시 끊어 읽고, 끊어 읽는 기준은 시간 달라지면 끊고 공간이 달라지면 끊어.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거든 이때 끊어가면서 갈등과 인물 정리해주면 되겠다. 요게 소설 문제 푸는 그 지문 분석 요령이 되겠습니다. 이거 연습하는 거야. 어차피 내신이야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 설명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모의고사 수능 문제는 요걸 해줘야 돼. 이거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평상시에 소설 읽을 때도 이렇게 좀 분석 연습을 해주면 되겠다. 질문하세요. 없니? 자, 그럼 이제 적용을 해봐야지, 그치? 자, 마찬가지입니다. 윤홍길의 아이젠하워에게 보내는 멧돼지라는 작품이 있는데, 지문 분석하기 전에는 항상 박스 문제부터 보고 들어가라. 34번 윗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나중에 푸는 문제입니다. 35번 역시나 나중에 푸는 문제네. 36번 자 포인트 문제다. 37번 기준이죠. 이거 먼저 봐야지, 그치? 또 있나? 없네요. 자, 그러면 박스 보고서 지문을 들어갑니다. 이 작품은 6.25 전쟁으로 인해 혼란해진 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야, 시대적 배경 나오고 있지? 창건이 형은 인물이네. 형까지 가야 되는구나. 창건이 형은 걸기대회에서 애국학도로 활약하게 되는 과정에서 권력층에 편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중을 기만하는 권력층에 이용당하다 결국 몰락하게 되는 창건이 형을 통해 어리석은 인물이 가진 욕망의 허망함을 풍자하고 있다. 풍자. 기만이 뭐니? 속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걸기대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나를 통해 1인칭이네. 걸기대회가 희화화된다. 희화화. 풍자죠. 희화화는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거다. 자, 그럼 시점도 잡혔어요. 1인칭이야. 자, 그런데 누구 이야기입니까? 나 이야기야? 여기 창건이 형이라 나와있죠, 그치? 그럼 1인칭 관찰자라는 얘기네. 시점이 잡히는 겁니다. 자, 보자. 시대적 배경과 우리가 시점 잡아놓고 가는 겁니다. 기네. 앞부분 줄거리. 국민학교 2학년생인 나는 1인칭 걸구대가 열릴 때마다, 자, 원래 걸기대회인데 2학년밖에 안 됐으니까 나이로 치면 몇 살이에요? 9살? 걸구대로 듣나 보다. 멧돼지를 서너 마리씩 미국 대통령이나 유엔 사무총장과 같은 외국 귀인들에게 보낸다는 것을 알고 의아해한다. 여기 멧돼지는 원래 메시지야, 메시지. 메시지인데 2학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멧돼지로 착각하는 거죠. 이해됐어? 메시지를 보내자! 왜 멧돼지를 왜 보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목이 뭐예요?
아이젠하워에게 보내는 멧돼지가 되는 거야. 아이젠하워가 누굽니까? 이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란 말이야. 원래 메시지죠? 메시지인데 얘가 자꾸 착각을 해. 멧돼지로. 말을 모르니까. 작가요? 아니 나 작가가 그러면 안 되지. 이 등장인물 나. 자 보겠습니다. 어린 소견에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었다. 그런 식으로 마구 보내주다가는 오래지 않아 나라는 멧돼지는 깡그리 씨가 말을 판이었다. 아, 지금 얘가 나라는 인물이 오해하고 있는 거지, 그치? 말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렇잖아도 가뜩이나 육고기가 부족한 가난뱅이 나라에서 서양 부자 나라의 지체 높은 양반들한테 뭐 때문에 툭하면 그 귀한 멧돼지들을 보낸단 말인가? 또 보낸다면 그 멀고 먼 나라까지 무슨 수로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그 짐승들을 보낸단 말인가? 여기에 나의 어리숙함이 나타난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메시지란 말을 모르니까 멧돼지로 들은 거야, 그를. 멧돼지 보내기가 몇 번이나 되풀이된 다음, 그럼 이때 멧돼지 보내기가 이게 뭐예요? 걸기대회지, 걸기대회. 위에 있었던 이 걸기대회가 됩니다. 마지막 순서로 혈서 쓰기가 시작되었다. 혈서가 뭐예요? 피로 글씨 쓰는 거야. 피? 검정색 학생복 차림의 피 끓는 청년 학도들이 차례차례 연단에 올라 손가락을 깨물어 하얀 천 위에다 붉은 혈서를 쓰고 있었다. 그쯤에서 진력인 날대로 나버린 그부 녀석들이 나를 향해 자꾸만 눈짓을 보내왔다. 엎어지면 코 닿을 자리에 집이 있는 내가 몇몇 친한 녀석들을 데리고 몰래 광장을 빠져나와 걸구대, 우리 걸기대회죠? 걸구대가 끝날 때까지 우리 식당에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낸 적이 종종 있었던 까닭이었다. 그럼 봐봐. 얘네들이 눈짓을 보낸 게 뭐예요? 야, 그만하고 니네 식당 가서 놀자. 이거잖아, 그치? 여기 있지 말자. 저거 피로 글씨 쓰고 있잖아. 우리 니네 집 식당에 가서 놀자. 이거죠. 녀석들과 함께 걸구대에서 막 도망쳐 나오려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새롭게 연단에 오른 청년의 모습이 내 발목을 꽉 붙잡았다. 그보다 앞서 혈서를 쓴 학생들과 달리 그는 학생복 차림이 아니었다. 검정물로 염색한 군복을 거친 그 헙수룩한 모습이 먼 빛으로 봐도 어쩐지 많이 눈에 익어 보였다. 잠시 후에 열 손가락을 모조리 깨물어 혈서를 쓴 참으로 보기 드문 열혈 애국 청년이 등장했음을 걸구대 사회자가 확성기를 통해 널리 알렸다. 곧이어 북진통일, 북쪽으로 진격, 북진통일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적힌 혈서가 청중에게 공개되었다. 치솟는 박수갈채로 역전광장이 갑자기 떠나갈 듯 요란해졌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혹시 내가 잘못 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몇몇 그부들과 함께 슬며시 광장을 벗어나고 말았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굴까? 창건이 형이 되겠지. 창건이 형. 그쵸? 우리 박스에서 이미 봤잖아. 열 손가락을 깨물어가지고 글씨 썼어. 내가 결코 잘못 본 게 아니라는 사실이 이윽고 밝혀졌다. 창건이 형은 열 손가락에 빨갛게 핏물이 밴 붕대를 친친 감은 채 식당에 돌아옴으로써 어머니와 나를 기절초풍케 만들었다.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는 나머지 어머니는 형이 돌아오면 퍼부으려고 잔뜩 별려서 장만했던 욕바가지를 꺼내들 엄두조차 못 낼 정도였다. 아프지 않더냐는 내 걱정에 형은 마치 남의 살점 얘기하듯 심상하게 대꾸했다. 괜찮아요. 어차피 나무도 없는 피니께. 그 혈서 사건 이후부터 창건이 형은 자기 몸 안에 들끓는 더운 피를 덜어내기 위해 이따금 주먹으로 자신의 콧중배기를 후리쳐 일부러 코피를 쏟아내야 하는 수고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어머니 말 맞다는 형은 정말 우리 식당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역전 광장에서는 사흘이 멀다 하고 크고 작은 걸구대가 잇따라 벌어졌다. 덕분에 형의 상처난 손가락들은 좀채 아물 새가 없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계속 혈서 쓴다는 얘기죠. 왜긴 왜야? 왜 써? 왜 혈서 써 얘는? 창건이는 왜 그럴까? 왜 그러는 거야? 글쎄 그거 쓰는 거 이해해줘. 여러분들아, 아까 얘기했지. 우리가 작품을 이해할 때는 니들이 직접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점을 갖고 이야기해야지. 그럼 얘는 창건이 원래 뭐 하려고 그랬어? 정치 권력에 편승하려고 그랬어요. 그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얘가 진짜 나라를 위해서 혈서 쓰는 것이 아니고 높은 사람이 눈에 잘 띄려고 이렇게 한 거야. 기준점을 갖고 와야죠. 알겠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공부에는 기준이 필요해. 문제에는 기준이 필요해요. 공부할 때는 기준 없이 공부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국어 공부할 때 단원의 학습활동 안 보지? 학습 목표 봐야 돼. 학습 목표 보고 이 단원에서 내가 뭘 배울 거인가. 그게 기준이야. 정준 알겠어요? 예. 걸구대 때마다 단골로 혈서를 쓰는 열혈 애국 청년 노릇에 워낙 바쁘다 보니 식당 안에 진드근이 붙어있을 겨를도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창건이 형은 식당에서 일하나 봐. 그치? 그때 맨날 골기디에 나가가지고 혈서 쓰고 있으니 예? 쓸모가 없어진 거지. 어머니는 결국 역마살이 뻗쳐 하고 많은 날들을 밖으로만 나대는 형의 발을 묶어 식당 안에 주저앉히는 노력을 포기할 징이 이르렀다. 역마살. 역마는 옛날 그 조선시대에 보면은 마패 보여주면 말 빌려줘요. 역마는 그 관청에서 막 관리하는 말이야. 지금 생각하면은 고속버스라고 생각하면 돼. 살은 운명. 역마살이라고 하면은 집에 가만히 못 있고 자꾸 밖으로 나돌아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역마살이 끼었어. 역마살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형은 어느덧 장국밥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에 허드제비 심부름꾼에서 당당한 손님으로 격이 달라져 있었다. 그 심부름꾼으로 데려왔는데 맨날 그냥 밥이나 축내고 아무 일도 안 한단 말이야. 중요한 일로 높은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창곤이 형이 해질녘에 닷다가 가나? 난데없이 갑자기 일본어구나. 고등학생으로 변해 돌아왔다. 그동안 형의 변모는 너무나 급격해서 그렇잖아도 눈알이 팽팽 돌 지경이었는데 방금 새로 사입은 빳빳한 학생복에 어여시 어느 학교의 교표는 그 학교의 표지, 어느 학교의 교표까지 붙인 학생무 차림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라서 어머니와 나는 다시 한번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왜냐면 창건이는 학생이 아니었거든? 근데 갑자기 새로운 교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일들이면은 가짜 백인 나이론 고등가 학생인 셈이지. 가짜로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학교에 들어갔었느냐는 내 물음에 형은 천연덕설에 대꾸하고 나서 한바탕 히히거렸다. 가짜 대학생 이야기는 덜어 들어봤어도 가짜 고등학생은 형이 처음이었다. 핵계도 안 댕기는 반거충이 청년이 단골 혈서가란 속내가 알려지는 날이면 남들 보기에도 모양이 승칙하다고. 날더러 당분간 고등과 학생 흉내를 내고 댕기란다. 자, 고등학생 흉내를 내라고 그래요. 그죠? 누가 시켰을까? 아무도 안 시켰어. 예? 아무도 안 시키긴 누가 시켜요? 그 사람. 높은 사람들. 그치? 권력자들이 시켰겠지. 우리가 박스에서 봤잖아. 매일 시킨 거예요. 여기 내용 나와 있죠. 반고충 청년, 학교도 안 가는 애가 맨날 혈서 쓰고 댕겨. 그럼 사람들 인식이 안 좋아지잖아? 그래서 교복을 사준 거지. 형은 모자에 붙은 교표에 호호 입김을 불어 소매뿌리로 정성스레 광을 내기 시작했다. 안 그래도 새것임을 만천하에 광고하듯 너무 번뜩여서 오히려 탈인 그 금빛의 교표를 형은 내친 김에 아예 순금제로 바꿔놓을 작정인 듯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삼아 닦고 또 닦아냈다. 자, 기억 포인트 문제 나와 있죠? 너무 번뜩여서 오히려 탈인 그 금빛의 교표. 그러면 왜 너무 번뜩여서 오히려 탈일까? 왜 그래요? 가짜잖아, 가짜. 그렇지? 가짜 학생이잖아. 자, 그러면 기억 부분 포인트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36번. 가장 적절한 것은 빛나는 교표라는 오히려 창건이 형의 능청스러운 성격을 은폐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교표가 빛이 날수록 오히려 창건이 형이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아니고 번뜩이는 교표로 인해 골기대회에서 창건이 형이 맡는 역할이 오히려 축소 아니고 교표를 정성스럽게 닦는 행위 때문에 오히려 창건이 형이 불안감을 느끼 아니고 지나치게 새 것으로 보이는 교표 때문에 오히려 창건이 형이 학력 위저가 쉽게 탄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죠? 36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계속 보겠습니다. 나는 국민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인 형을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어릴 때부터 남의 집살이로 잔뼈를 굵혀 나온 형은 자신을 진짜 백의 고등학생으로 착각하고 있는 기색이었다.
요단번 골기대회 때부턴 나가 메가더 원색에 보내는 메시지 낭독 과정 맡아서 하기로 결정이 나버렸다. 형은 교표 닦기를 끝마친 후 호주머니에서 피난민 시체로부터 선사받은 금장의 회중시계를 꺼내어 더욱더 공력을 들여 삐까번쩍 광을 내기 시작했다. 정말 갈수록 태산이었다. 형은 걸구대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이 단골 혈서가 노름 말고 다른 중요한 것이 더 있음을 자랑스레 밝히는 중이었다. 나는 멧돼지를 메시지라 잘못 발음한 형의 실수를 부득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무식한 가짜 고등학생은 멧돼지가 아니라고 꼬부랑 말로 메시지가 맞다고 턱도 없는 우김질을 끝까지 계속했다. 자,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